지방 소도시의 작은 횟집, 형광등 불빛이 어스름한 저녁 공기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자리였죠.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각자의 삶을 자랑하듯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군가는 명품 가방을 자랑스럽게 걸쳤고 또 누군가는 반짝이는 시계를 과시하며 성공한 모습을 드러내려 했어요. 윤하경은 조용히 횟집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단정한 흰색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차림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든 자세와 차분한 눈빛은 어딘가 남달랐죠. 동창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으며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들, 그 속에서 변하지 않은 것과 변해버린 것들을 구분해내고 있었어요. 어머, 하경아, 정말 오랜만이다. 몇몇 여자 동창들이 반가워하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곧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혼자야?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하경은 작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지만 질문들은 점점 더 거칠어져 갔어요. 남자 동창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경이 뭐하고 살아? 아, 군인이라고. 하하, 여자가 무슨 군인이야.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들이 횟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술잔이 오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시끄러워졌고 하경을 향한 시선들은 더욱 거칠어졌죠.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발견한 듯한 표정들이었어요. 야, 하경아, 진짜 군대에서 뭐 하는데? 밥 해주는 거야? 한 남자 동창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군대 그만두고 얼른 결혼해라. 여자가 총 들고 다니는 게 말이 되나?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경은 가만히 술잔을 들여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분위기는 점점 과열되어 갔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 동창이 갑자기 소주병을 들어올렸어요. 군인이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리고는 하경의 머리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부어버렸습니다. 순간 횟집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폭소가 터져나왔어요. 아이고, 하경아, 미안해. 누군가 웃으며 말했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하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소주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물기를 훔치며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내일 보자. 부대에서. 시간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운동장. 오후 햇살이 내리쬐는 트랙 위에서 혼자 달리고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바로 18살의 윤하경이었습니다. 다른 여학생들이 교실에서 수다를 떨거나 화장품을 나눠 바르고 있을 때 하경은 묵묵히 운동장을 돌고 있었죠. 하경아, 또 뛰는 거야? 매일 저러고 있네. 지나가던 같은 반 여학생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하경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바퀴수를 채울 때까지 계속 달렸어요. 땀이 흘러내려도 숨이 가빠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것이 하경의 방식이었어요. 달리기를 마친 후에는 철봉으로 향했습니다. 턱걸이를 하는 하경의 모습을 보며 남학생들조차 놀라워했어요. 야, 쟤 진짜 대단하다. 우리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곧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여자가 저러고 다니면 시집은 누가 가냐? 하경의 가방 속에는 늘 군사학 관련 책들이 들어있었어요. 휴식 시간마다 꺼내 읽는 모습을 본 친구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너 진짜 군대 갈 거야? 남자애들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ROTC 준비한다고. 미쳤어, 정말. 친구들의 반응은 대부분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이었어요. 심지어 담임 선생님까지도 하경을 불러서 말렸습니다. 하경아, 너는 공부도 잘하고 얌전한데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여자가 군대 가서 뭘 하겠어? 차라리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하경에게는 또 다른 벽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하경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꿈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체력 훈련을 했고 밤늦게까지 군사학 책을 읽었습니다. 친구들의 무시와 어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하경은 그때마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해내고 싶었어요.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경은 ROTC에 합격했고
당당히 군복을 입게 되었어요. 그 순간의 뿌듯함과 자부심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새벽부터 여러 군부대에서는 긴급 연락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동창회에 참석했던 동창들의 남편들, 현역 군인들에게 일제히 호출 명령이 떨어졌어요. 부사관부터 영관급 장교까지 계급은 다양했지만 모두 같은 내용의 긴급 소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보, 갑자기 부대에서 연락 왔어. 제3군단 사령부 상황실로 8시까지 출두하라네. 한 아내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야? 훈련도 아닌데 왜 갑자기? 남편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 공지가 있을 텐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소집은 처음이었거든요. 비슷한 상황이 여러 집에서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긴급 상황인가 봐.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아. 설마 북한에서 뭔가 했나? 이 추측만 난무했지만 정확한 상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군인 남편들은 서둘러 정복으로 갈아입고 부대를 향해 떠났습니다. 제3군단 사령부는 위험 있는 건물이었어요. 평소에는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었지만 오늘은 호출받은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며 왜 불렀을까? 라는 의문의 눈빛을 주고받았죠.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상황실 앞에 도착한 군인들은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삼엄한 분위기였어요. 경비 병력도 늘어난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비상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이런 소집은 처음이야.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복도에 흘렀어요. 드디어 입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나씩 회의실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넓은 회의실 정면에는 한 명의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다려진 정복과 고든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인원이 입장을 완료하자 정면에 서 있던 인물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깔끔하게 올린 머리, 차분한 눈빛, 그리고 어깨에 빛나는 별 2개. 바로 사단장 윤하경이었습니다. 사단장 윤하경입니다. 착석하십시오.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호출받은 군인들 중 몇몇은 어제 동창회에서 자신의 아내가 하경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주를 부었던 그 남자의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경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으며 모든 이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긴장감이 배가 되었어요. 어제 민간인 모임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정적이 계속되었습니다. 윤하경 사단장의 시선이 한 명씩 천천히 훑어가자 호출받은 군인들의 표정은 점점 더 경직되어 갔어요. 그들 중 누구도 감히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단장이라는 계급의 무게가 회의실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하경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군인의 품위는 군 내부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군 외부에서도 심지어 가족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나죠.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겁게 다가왔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가장 심하게 놀렸던 여자의 남편인 김중령은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아내가 집에 와서 자랑하듯 말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하경이한테 제대로 한마디 해줬어. 여자가 뭔 군인이냐고. 그때는 아내의 말이 통쾌하게 들렸는데 지금은 그 모든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하경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군인 가족들의 언행 역시 우리 군의 명예와 직결됩니다. 특히 현역 군인의 배우자라면 더욱 신중해야 하죠. 어제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암묵적인 경고였습니다. 박 대위는 손바닥에 잔뜩 땀이 차는 것을 느꼈어요. 아내가 하경이 아직도 혼자래. 불쌍하지 않아? 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걱정으로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결국 무례한 간섭이었던 것 같았어요. 사단장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하경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분노나 감정의 동요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착함이 더욱 무서웠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압도적인 위험을 뿜어내고 있었거든요.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군인 가족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 말을 들으며 회의실에 있던 모든 군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하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마치 각자가 반성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의 아내들이 무시하고 조랩했던 그 여자가 지금은 그들의 지휘계통, 최고 상급자로 앞에 서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각자 부대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의 마지막 말과 함께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경례를 했지만 그 누구도 편안한 마음으로 회의실을 나서지는 못했어요. 오늘의 경험은 그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교훈이 될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자 부대로 돌아간 남편들의 표정은 말이 아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들은 궁금해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었어? 왜 갑자기 불러갔대? 큰일 난 거야? 하지만 남편들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윤하경이 사단장이야. 김중령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하경이가? 응, 별 2개 달고 우리 앞에 서 있더라. 중령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아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상급자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소식은 삽시간에 동창 단체 채팅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한 명이 올린 메시지를 시작으로 채팅방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윤하경이 사단장이래요. 별 2개 달고 있다고 해요. 우리 남편들이 다 하경이 밑에서 근무하는 거였어요.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짜야? 설마. 어제 그렇게 했는데.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어제 동창회에서 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모두들 창피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소주를 부었던 남자의 아내는 아예 채팅방에 접속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 진짜 바보였나 봐. 한 동창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하경이한테 결혼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뭘 한 거야 정말. 후회와 자책의 메시지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어제의 웃음과 조록거림이 이제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몇몇은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까 하경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남달랐어. 맨날 혼자 운동하고 군사학 책 들고 다녔잖아. 우리가 그때도 비웃었지. 지나간 시간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하경의 행동들이 지금 보니 얼마나 대단한 의지력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일부는 진심으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경이한테 정말 미안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채팅방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어제의 우월감과 조록거림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후회와 반성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소주를 부었던 남자의 아내였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말 그대로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자신의 남편이 하경에 부하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상급자에게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들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한 동창의 메시지가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기준을 결혼과 육아로만 생각했던 자신들의 편견이 얼마나 좁았는지, 하경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채팅방은 한동안 조용해졌고 각자는 깊은 반성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틀 후 윤하경의 집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어제 동창회에서 가장 가혹했던 말을 했던 남자의 아내 이미선이었어요. 배를 누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경아, 나야.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폰에 대고 말했어요. 문이 열리고 하경이 나타났을 때 미선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있어도 하경에게서는 여전히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느껴졌거든요. 들어와. 하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미선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경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목소리가 떨리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경은 조용히 물을 가져다 주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배려가 미선을 더욱 미안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하경이한테 정말 큰 신뢰를 범했어. 미선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소주를 부은 것도 그 전에 한 말들도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어.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하경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난 후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경은 말없이 미선을 바라봤어요. 분노나 원망의 표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워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어릴 땐 우리도 정말 미쳤던 것 같아. 미선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경이가 군인 된다고 했을 때도 비웃었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때 우리가 하경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미선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경이 얼마나 외로운 길을 걸어왔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경이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어. 하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장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군화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말없이 군화끈을 조이며 한마디 했어요. 그땐 나도 어렸지.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감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어. 하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군화끈을 조이는 손길이 자연스러웠어요. 아마도 수없이 반복해온 일상의 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군인이라는 것은 개인의 감정보다 더 큰 것을 지켜야 하는 일이거든. 미선은 하경의 말을 들으며 더욱 숙연해졌어요. 어제까지도 자신들이 얼마나 작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결혼과 육아가 전부인 줄 알았던 삶이 하경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는지 느꼈어요. 하경아, 정말 대단해. 우리가 감히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하경은 군화끈을 다 조이고 일어섰어요. 과거는 과거야. 우리 모두 그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 그 말에는 용서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서로 다른 위치에 서 있다는 현실에 대한 인정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미선은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하경은 혼자 차를 몰고 옛 학교를 찾았어요. 20년 만에 다시 찾은 모교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운동장도 예전보다 훨씬 넓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철봉만큼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텅 빈 운동장을 천천히 걸으며 하경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매일 이곳에서 혼자 달렸던 기억들, 친구들의 시선을 받으며 턱걸이를 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외로웠을까 싶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외로움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철봉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예전보다 낮아 보였어요. 아니, 자신이 커서 그런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철봉을 잡아보니 여전히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이곳에서 흘렸던 땀방울들, 참았던 눈물들이 모두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낸 소중한 재료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단장님, 여기서 훈련하셨습니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젊은 군인 한 명이 경례를 하며 서 있었습니다. 이 지역 부대 소속인 듯 했어요. 하경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하경이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제가 이 학교 졸업생인데 사단장님께서 여기 출신이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군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여기서 그런 분이 나오셨다니. 하경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배를 만난 것이 반가웠어요. 그땐 내가 군인도 아니었지. 하경이 철봉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만 되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에는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꿈을 가졌던 소녀가 그 꿈을 이뤄낸 지금의 모습까지 모든 여정이 이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었어요. 젊은 군인은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공부할 때 철봉 운동 많이 했는데 사단장님도 그러셨군요. 응, 매일 했어. 아무도 이해 못했지만 하경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외로움과 지금의 자부심이 함께 녹아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시간도 저 구름처럼 흘러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온 자신이 새삼 대견했어요. 어제 동창회에서의 일도 미선의 사과도 모두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사단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젊은 군인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하경은 그 말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열심히 해. 내가 있을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운동장을 떠나기 전 하경은 마지막으로 철봉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이제 이곳은 아픈 기억의 장소가 아니라 꿈을 키웠던 소중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소녀의 꿈이 현실이 된 지금,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차에 오르며 하경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제3군단 훈련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사단 차원의 대규모 연합훈련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각 부대에서 파견된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하나둘 집결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며칠 전 상황실에서 만났던 동창들의 남편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훈련장 한쪽에서는 윤하경 사단장이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정복 차림의 하경은 각 부대의 준비 상황을 차례로 둘러보며 세심하게 확인했어요.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군인다운 정확성과 지휘관다운 카리스마가 묻어났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장교들은 저절로 긴장하게 되었어요. 각 부대 준비 완료 보고하십시오. 하경의 명령이 떨어지자 각 부대장들이 차례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1대대 준비 완료. 2대대 준비 완료. 우렁찬 목소리들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경은 각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하경은 후방 지휘소에서 전체 상황을 통제했어요.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각 부대의 보고를 듣고 즉석에서 적절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3대대는 좌측으로 우회하십시오. 포병 지원 요청합니다. 그녀의 명령은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판단력이었습니다. 김중령은 자신의 부대를 지휘하면서도 계속 하경의 모습을 의식하게 되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부대를 통솔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위세를 부리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모든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훈련 중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한 부대에서 장비 고장으로 인한 지연이 생긴 것입니다. 2대대 상황 보고하십시오. 하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당황하지 않고 즉석에서 대안을 찾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대대에서 지원 가능한 장비 파견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고 훈련이 계속 진행되었어요. 각 부대의 움직임이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는 하경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제까지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남편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갈 무렵 전체 상황 브리핑이 있었어요. 각 부대장들이 모인 가운데 하경이 훈련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오늘 훈련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말에는 진심 어린 격려가 담겨 있었어요. 부하들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도 진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박 대위는 브리핑을 들으며 자세를 바로 했어요. 충성. 큰 소리로 대답하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하경은 단순히 동창이 아니라 진정으로 따르고 싶은 지휘관이 되어 있었어요. 훈련장을 정리하며 하경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장교들의 눈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소주 한 잔의 조롱은 결국 계급장 하나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어요. 말없이 견뎌낸 시간들이 진짜 사단장을 만들어냈고 그 진정한 강함 앞에서 모든 편견과 무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산사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길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운전석에 앉은 민수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어머니를 살짝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은 아내 수지는 창밖만 바라보며 손가락을 계속 비비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불공 들이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민수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게, 가을 단풍도 예쁘고 말이야. 어머니가 대답하며 며느리를 힐끗 바라봤어요. 수지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민수는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수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수다스러운 편이었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예사롭지 않게 여겼죠. 수진아, 혹시 어디 아프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수지는 짧게 대답하며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절 입구에 도착하자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 사람은 천천히 절로 향했죠. 절 입구에서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스님이 신도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발걸음이 완전히 멈췄어요. 노스님과 눈이 마주치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온몸이 경직되었어요. 수진아, 괜찮니? 민수가 아내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긴장돼서요. 수진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이상한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경험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죠. 며느리가 이렇게 절에서 긴장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소 불심이 깊다고 했던 며느리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의아했어요. 노스님은 수진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서더니 천천히 다른 신도들을 향해 걸어갔어요. 수진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계속해서 며느리를 따라다녔어요. 불공을 마친 후 세 사람은 절 공양간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신도들과 함께 둘러앉아 절밥을 먹는 시간이었죠. 수진은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이 계속 떨리는 것을 숨기려고 무릎 위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공양간에는 이미 여러 신도들이 앉아 있었어요. 나이든 할머니들부터 젊은 부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향기로운 절밥 냄새가 공양간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어머니, 저기 앉으세요. 민수가 어머니를 자리로 안내했어요. 수진은 어머니 옆자리에 앉으며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 손바닥에 숨겼죠. 작은 비닐봉지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절밥이 정말 맛있겠네요. 어머니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이 절 공양이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따뜻한 절밥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하얀 쌀밥에 여러 가지 나물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밥그릇을 받아들고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화에 몰두하고 있는 틈을 타서 손바닥에 숨겨뒀던 하얀 가루를 밥에 몰래 뿌렸죠. 그리고 젓가락으로 자연스럽게 섞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수진이 밥그릇을 어머니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젓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가락 떠올리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아까 그 노스님이 어머니 뒤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어머니의 귀에 속삭였어요. 그 밥 드시면 안 됩니다. 노스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속삭였습니다. 저 밥에 뭔가 섞여 있습니다.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수지는 노스님과 어머니가 뭔가 이야기하는 것을 눈치채고 불안해했어요. 어머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는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노스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밥그릇을 밀어내며 말했어요. 갑자기 속이 좀 안 좋네. 나는 안 먹을게. 어머니, 왜 그러세요? 맛있어 보이는데.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괜찮아.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다른 신도가 이 밥 아깝네요 라며 그 밥을 자신의 그릇에 덜어먹기 시작했어요. 노스님은 급하게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그 신도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서 구급차를 부르세요. 노스님이 외쳤고 공양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노스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의식을 잃은 신도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공양간은 순식간에 수사 현장이 되었죠. 경찰관들이 신도들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경찰관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희가 절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스님께서 그 밥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저는 안 먹었는데 다른 분이 드시고 쓰러지셨어요.
경찰관은 노스님에게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그 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노스님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분이 밥에 뭔가를 넣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말린 것이죠.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손사래를 쳤어요. 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 안 했습니다. 스님께서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넣지 않았나요?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저는 그냥 어머니 밥그릇을 받아서 드린 것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스님이 갑자기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며느리분을 아십니까? 저 여자는 옛날에.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노스님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여자 예전에 이 절에서 봤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노스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 대화를 듣고 더욱 당황했어요. 아, 아니에요. 스님께서 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절에 처음 왔습니다. 정말 처음이에요? 노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정말 처음이에요. 오해예요. 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거예요. 수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믿고 싶어 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스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노스님의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니 의문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혼 전 과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수진아, 정말 이 절에 처음 온 게 맞니? 어머니가 직접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처음이에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수지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불안함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개입했어요. 일단 병원에서 독성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노스님의 시선은 계속해서 수진을 따라다녔습니다. 수진은 그 시선을 피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는 계속해서 며느리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어머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노스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혼자서 다시 절을 찾아갔습니다. 민수와 수진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절에 도착하자 노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어제 일로 많이 놀라셨죠? 스님, 어제 말씀하신 것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스님은 어머니를 법당 한쪽으로 안내했어요. 그 아이, 3년 전에 이 절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다른 이름으로 왔어요. 다른 이름이요? 네, 김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며느리분 이름이 수진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때는 분명히 영이라고 했어요. 노스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제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신도들의 돈을 훔치는 일이 있었어요. 증거가 명확했는데도 끝까지 부인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노스님은 어머니를 절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오래된 앨범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앨범을 넘기다가 3년 전 봉사활동 사진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수진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려 보였지만 틀림없는 수진이었어요. 이 사진 속 사람이 김영희라고 했던 그 아이입니다. 어머니 며느리와 같은 사람 맞죠?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진 속 수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도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스님, 이 사진을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머니께서 진실을 아실 권리가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사진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그 절에 처음 간 게 맞니? 네, 어머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진은 여전히 부인했어요. 어머니는 사진을 꺼내서 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뭐지?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건 저랑 닮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수진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수진아, 이 사진 속 사람은 너야. 스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셨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게 왜 거짓말했니? 왜 다른 이름을 사용했고 왜 그 절에서 문제를 일으켰니? 어머니가 추궁했습니다.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제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수진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노스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며느리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혼 전 과거, 출신지, 가족관계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과거가 모두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느리에 대해 직접 알아보기로 한 것이죠. 다음 날 민수가 출근하고 수진이 시장에 간 사이 어머니는 며느리의 방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어요. 서랍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그리고 여러 장의 신분증 사본들이 있었어요. 이상하네.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서류들을 자세히 보니 이름이 제각각 달랐어요. 김수진, 이영희, 박미연. 같은 사진이지만 이름은 모두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들을 들고 동네 주민센터로 향했어요. 공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들 중에 위조된 것들이 있는 것 같네요.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수진의 진짜 이름은 박미연이었고 과거에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든 남성들에게 접근해서 결혼을 빌미로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을 써왔다는 것이었죠. 부인 따님이 아니라 며느리분이라고 하셨죠. 이 여성은 전문적으로 위장 결혼을 통해 상속 재산을 노리는 사기범입니다.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민수도 속은 건가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여성의 수법을 보면 먼저 독거 어르신이나 호라비를 타겟으로 정하고 그 집안에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후 재산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더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수진이 가져온 출산 증명서, 병원 기록들까지 모두 위조된 것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임신했다고 했던 것도 거짓이었어요. 내가 그 밥을 먹었으면 다 끝났겠지. 어머니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수진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해졌어요. 어머니를 제거하고 민수와의 결혼을 통해 재산을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 노스님이 경고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어머니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에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전화로는 말 못해. 와서 보여줄 게 있어. 저녁 무렵 민수가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조사한 모든 자료들을 민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수야, 이것 좀 봐. 민수는 서류들을 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내 아내는 사기꾼이야. 진짜 이름도 수진이 아니고 과거 전력도 모두 거짓말이었어.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수진이가 저를 속일 리가. 민수야, 현실을 받아들여. 그 아이가 어제 절에서 내게 독을 먹이려고 했어. 만약 노스님이 막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민수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내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가 보여준 증거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 장보기를 마치고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지만 거실에서 심각한 분위기로 앉아있는 민수와 어머니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아니, 미연아, 이제 그만 연기 그만두면 안 되겠니?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진짜 이름이 박미연이라는 거 다 알아냈어. 과거 전력도 모두 확인했고. 어머니가 서류들을 수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수지는 서류들을 보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발악하듯 부인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예요. 어머니, 정말 저 아니에요. 민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아니 미연아, 정말이니? 정말 나를 속인 거야? 민수 씨, 저 정말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수진이 울먹이며 민수에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아내를 밀어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증거들은 뭐야? 경찰에서 확인한 전과 기록까지 거짓이라는 거야?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그제야 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처음엔 다른 목적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심이에요. 다른 목적?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가 개입했습니다. 민수야, 이 아이는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야. 그리고 나를 제거하려고 독까지 탔어. 어머니를 해치려고 했다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진이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하지만 정말 실행할 생각은 없었어요. 실행할 생각이 없었다고. 그럼 어제 그 독은 뭐였어? 어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아내에 대한 사랑과 배신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수진이가 정말 뉘우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민수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사람 하나 죽일 뻔한 일을 그냥 넘어가자고. 하지만 어머니도 다치지 않으셨잖아요. 수진이도 이제 알았으니까. 넌 지금 사람 하나 보낼 뻔한 걸 그냥 넘어가자고 하니?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는 갈등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겪을 뻔한 위험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수진은 계속해서 빌었어요. 민수 씨, 저 정말 당신만 사랑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랑해. 어머니가 비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를 독살하려고 하는 게 사랑이야? 민수는 결국 고개를 떨궜어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만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수진아, 미연아, 이제 그만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수진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의 순종적이고 착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드러났죠. 그래요. 이제 다 들통났으니 솔직하게 말하죠. 수진이 일어서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민수는 아내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제 이름은 박미연이에요. 김수진은 가짜 이름이고요. 미연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 맞아요. 어머니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오싹함을 느꼈어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구나.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성공했더라면 편안하게 가셨을 텐데. 미연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미연아, 어떻게 그런 말을. 왜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만 없으면 이 집 재산은 모두 민수 씨 것이고 저는 민수 씨의 아내니까 결국 제 것이 되는 거죠. 경찰이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미리 신고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경찰관들이 미연을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꺼냈어요. 박미연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관이 미연다운들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미연은 수갑을 채우면서도 여전히 당당했어요. 민수 씨, 그래도 저희가 함께했던 시간은 진심이었어요. 그건 믿어주세요. 진심?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진심으로 내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어머니가 계속 의심하셨거든요. 처음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자꾸 저를 감시하시니까. 미연이 변명했어요.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니?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수면제를 많이 넣어서 자연스럽게. 미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미연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너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미연은 처음에는 변명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7명의 남자들과 위장 결혼을 했어요. 모두 재산이 목적이었죠. 미연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럼 민수 씨에 대한 감정은 전혀 없었나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처음엔 없었죠. 하지만 같이 살면서 정이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늦어진 거예요. 경찰관이 다시 물었어요. 원래 계획이란? 보통은 6개월 안에 끝내거든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를 제거하고 남편과 단둘이 살다가 적당한 시점에 사고로 위장해서. 미연이 서슴없이 대답했어요. 조사실에는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어요. 미연의 범죄 수법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제가 누구든 민수 씨가 저를 사랑한 건 사실이에요. 그 감정만큼은 진짜였다고 생각해요. 미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조차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미연은 구속되었고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연쇄 결혼 사기범의 살인미수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어요. 미연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판사와 배심원들은 그녀의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죄에 경악했습니다. 결국 중형이 선고되었어요. 미연의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점차 사그라들고 일상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위로하려고 노력했지만 민수는 며칠째 말수가 줄어들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민수야, 너무 자책하지 마. 어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런 여자를 사랑했다니. 민수가 고개를 떨궜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야. 내가 순수하게 사랑한 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는 아들이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 절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죠. 민수야, 엄마랑 절에 가자. 어머니, 그 절 말이에요? 안 좋은 기억만 있는데. 아니야. 오히려 그 절에서 우리를 구해준 거야. 노스님 덕분에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 이튿날 아침, 어머니와 민수는 함께 절로 향했어요. 가을이 깊어져 단풍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며 어머니는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절에 도착하자 노스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스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깊이 인사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드님은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군요. 민수는 여전히 우울한 표정이었어요. 노스님이 민수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젊은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람을 믿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스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좋은 결말이 났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무사하시고 진실도 밝혀졌고요. 노스님은 어머니와 민수를 법당으로 안내했어요. 함께 불공을 드리며 마음의 평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불공을 마친 후 세 사람은 절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이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스님, 그때 어떻게 알아차리신 거예요? 어머니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 아이가 밥에 뭔가를 넣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기억도 있었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스님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스님, 저 밥 한 그릇이 제 운명을 살렸어요. 어머니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어요. 민수도 노스님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스님,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이, 이제 과거는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좋은 인연은 언젠가 다시 찾아올 거예요. 해가 저물어 가자 어머니와 민수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산사의 저녁 풍경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민수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차를 타고 산길을 내려가며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에 물든 산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맑은 풍경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고요한 절 마당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혼자 남아 저녁 예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누군가를 구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말이죠.